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라고 합니다. 잘 보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많이 외롭고 괴롭고 고독하고 지난하지만 주여,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임을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지켜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여, 귀가 즐거운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오며,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영광만 드러나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책 읽는 사자라고 하고요. 여러분과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좀 딱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역을 하시거나 평소 이 MZ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에게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방법론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MZ세대 방법론을 제가 소개한다고 했는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직 MZ의 M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5년이 지나면 저도 40대인데 아직 제가 M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게 곧 M세대의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에게 만약에 반응하는 시장 반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유효한 MZ세대의 어떤 전파 방법론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은 이제 MZ세대 방법론에 대해서 오타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예술문화 쓰나미를 이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술을 했던 사람이고, 저 스스로의 정체성을 예술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문화, 법만 통과되지 않았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떤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어떤 넷플릭스 영화를 보고 잠재의식 속부터 반성경적인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누구인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 읽는 사자, 이제 저를 이제 메타인지적으로 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저라는 캐릭터를 제가 스스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떤 마인드로 약 4년 동안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MZ 대상 유효 방법론을 이제 추론을 하겠다. 좀 거창한데 제가 말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적으로 소제목 보면, 비제도권 캐릭터의 비제도권적 활동을 지향한다, 뭐 느슨한 연대적 활동을 지향한다, 비종교적 실용주의적 비즈니스 모델의 지향을 통한 장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말이 어려운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MZ세대 방법론, 이게 이제 본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주요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제 또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것들을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읽는 사자, 정보 다음 통찰입니다. 정보 다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보 넥스트 통찰, 인사이트를 말한다는 텔러라고 제가 장명을 했고요. 책 읽는 사자입니다. 네, 제 구체적인 소개를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학력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저는 예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학 석사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개혁주의 신대원 목회학에서 석사과정 1학년 들어가서 한 학기 하고 나왔어요.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이 저의 나름대로의 서사를 좀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예술학 석사하고 또 목회학을 하려고 하다 한 학기 하고 나왔습니다.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제 아내가
동시에 저희 부부가 다 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 어떤 뭐랄까 예를 들어 뭐 로스쿨을 들어가기 위해 이런 건 아니고요. 공부를 위한 공부로서 학부 1학년부터 좀 기초를 쌓고 싶어서 지금 저희 부부가 함께 법대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예술가, 독서가, 작가라고 제가 이 대표적으로 제 책의 프로필에 제가 이렇게 기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예술가라고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게 곧 저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니까 또 아웃풋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권을 썼어요. 여러분께 바로 보여드리면 이제 작가의 정체성으로 첫 번째는 이제 신앙의 참견이라는 책을 제가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예술가의 이 정체성으로 네이버 포스트 활동을 할 때 이제 일반 출판사에서 소위 말해서 러브콜이 왔는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제가 자기 부인적으로 거절을 했고 감사하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11만 구독자였을 때 썼던 책이네요. 그래서 이 책이 무엇이냐, 왜 참견이라고 브랜딩, 네이밍을 했냐, 제가 이때 당시에는 신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아들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사회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견이라는 시점으로 여러분께 다가갔고,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청년들이 본인께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메일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과 궁금한 점을 메일로 주시는 게 카테고리를 정리해서 반복적으로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추려서 총 3부로 나눠서 1부는 연애결혼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 입장에서 나름대로 여러 책을 발췌해서 제 생각을 복음주의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는 연애결혼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청년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애결혼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기독교 변증적 파트입니다. 제가 20대 때 여러 책을 보고 그리고 저도 경험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 썼던 부분이고, 3부는 사명과 직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연애결혼 멘토링을 진행하는데 끝나고 나서 저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교회 전도사님께 목사님께 질문하면 어떠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뭐 어떤 말 할지 뻔히 알잖아요 라는 식으로 대답했는데, 저는 그분의 피드백이 어떤 하나의 한국교계에서 어떤 상징하는 어떤 하나의 상징성을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진짜 궁금해하는 걸 교회에서 못 물어보거나 교회에서 만족을 못한다는 식의, 그리고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가장 내밀한 신앙적 질문을 물어보고 그 대답을 구하는 것,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선 서글플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선 이제 뉴미디어 사회에서 우리가 겪어가야 되는 어떤 과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여하간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1부, 2부, 3부로 그런 내용을 다뤘고, 나름대로 읽어주신 분들은 나름대로 잘 읽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에서 보이시는 누나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말이야 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이 웃기시잖아요. 일부러 웃기게 쓴 겁니다. 일부러 대중적으로 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강연을, 훌륭한 강연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느낌을 너무 잘 알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사조가 움직이는지 그 사조적 흐름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거나 알아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사상가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그 유토피아적, 공산주의라고 하죠. 유토피아적인 사회가 도래하기 위해 연구를 하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왜 우리가 원하는 방법론이 일어나지 않았지? 왜 노동자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단결하지 않고 왜 조국을 위해 싸우지?
이 조국은 그 조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기독교 문명 때문이구나. 그래서 기독교 문명을 파괴하기 위해 기독교 성 가치관을 파괴하자, 이런 전복하려고 하는 사상적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제 지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 쓰는 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주 겸손한 마인드로 대중 설교를 하셨듯이 보다 많은 청년, 더 나아가서 중딩, 고딩도 쉽게 읽고 성경적 성 가치관을 세팅할 수 있는 책을 쓰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썼던 책입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하기도 굉장히 편하게 얇게 썼거든요. 재밌게 이야기식으로, 편지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식의 원고를 쓰거나 제가 원하는 식의 제목을 쓰면 저는 만족할지 몰라도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궁극적 이유는 차별금지법 그 뒤에 있는 사상, 그리고 반성경적인 시대 흐름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퍼즐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대중성을 가미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책 모두 규장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의 정체성은 사자그라운드 대표입니다. 그래서 사자그라운드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회사를 만든 이유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에 열심히 제가 돈을 벌어서 세금 내는 것도 애국이잖아요. 그래서 사자그라운드 이제 창업을 한 다음에, 사자그라운드가 뭘 하는 거냐? 독서 멘토링, 연애 결혼 멘토링, 예술 미디어 멘토링, 이렇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듯이 팬데믹 전입니다. 이 사진들은 마스크 쓰기 전 사진은 다 팬데믹 전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했습니다. 다 강남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권에서 강남역 주변이 가장 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모아놓고 멘토링을 진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사진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조별 모임 사진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예약을 해서 티켓을 예매하고 장소에 찾아와서, 이 청년들은 저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청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제가 조별 모임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 본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른 세미나 공간을 저희가 대여해서, 이것은 아마 조별 모임 시간이고요. 조별 모임 시간에 제가 청년들과 소통하는 이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별 모임 시간에 각자 중요했던 주제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조별 모임 시간이 끝나면 다시 제가 최종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연애 결혼이든 미디어든 예술가든 독서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것은 아마 이 에이트라는 베스트셀러를 얘기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기독교 서적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고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어떤 책이나 어떤 주장하는 말을 기독교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차용할 건 차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다른 멘토링이고, 이것도 다른 멘토링이고, 이것도 다른 멘토링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튜버 멘토링이라고 보시면, 여기 중년분도 앉아 계시죠? 젊은 친구도 앉아 있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다른 책들도 많이 있는데,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정체성 자체가 예술가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이 목구멍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본인이 어떤 퀄리티의 요리를 음식하느냐에 따라서 유튜브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블루오션이다. 아직도 레드오션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눴던 시간입니다. 뭐 이런 것들 반복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진행한 게 뭐냐면, 요즘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중시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세상을 보거든요.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자기가 그 맨날 들어가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고 커뮤니티 댓글을 보고 세상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신문이 있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자기가 보는 신문이 곧 커뮤니티 사이트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프라인 위주의 이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30 사자클럽이라는 커뮤니티, 그리고 3040 이제 유부녀 분들을 위한 소피아
커뮤니티, 그리고 트리플 A라고 이제 아트 어보브 아트, 예술 위의 예술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어서 크리스천 예술가분들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만들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만들고 나서 팬데믹이 찾아오고 지금은 다 사양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 여간 그러나 모였을 때는 이건 이제 예술가 모임입니다. 예술가 모임. 이분들이 다 현역 크리스천 예술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시간을 갖고, 이분들은, 예술가분들은 내가 맞나? 내가 틀리나? 이 뭐랄까, 기독교계 서적들을 보면 기독교 예술 서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외로워하는데, 아, 나와 같은 색깔. 이분들은 다 기독교 보수주의적 입장을 띠고 있다고 저는 유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내는 목소리의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힐링이다,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장소에서 소규모로, 이것은 제가 방학 시즌마다 커피 타임, 유학생 커피 타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한 번 하고 겨울에 했는데 이것은 이제 겨울에 했던 것일 겁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자기들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진행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제가 교수님을 초청해서 뭐랄까, 그 극장을 저희가 대관을 해서 단발적인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많이 여러분들 보셨던 그런 교수님이나 어떤 어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 만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독교 보수주의 강연을 했던 것입니다. 저 혼자 있는 사진인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성경적 성가치관 포럼을 저희가 열었습니다. 이게 강남역 과학기술센터인가 그럴 텐데요. 여기가 900석짜리 들어가는데 저 뒤에 북사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700석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 2주 동안 홍보하고 저렇게 모인 겁니다. 여기 직관적으로 보시면 청년들이 많죠. 청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초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티켓을 통해 온 소비자들입니다. 유료 관객이고, 그리고 저분들의 유료 관객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80-90% 이상이 MZ입니다. MZ.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모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제 자체가 달리 접근을 한다고 하면 청년들은 얼마나 많이 갈급했고, 그리고 자기가 갈급했던 주제를 설명해 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주말에 데이트 겸 커플과 온 사람도 있었고,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다닌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보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모신 분, 뭐 교수님의 어떤 영향력도 있고, 또 저희가 그 판을 깔아드린 것도 있고, 이런 게 시너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호텔에서, 제가 호텔을 대관해서 기도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했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초딩이었나요? 중딩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교육을 받고 엄마 아닌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이제 제가 메일로 받고 나서, 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모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단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이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생각했을 때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저는 다 몰라요. 그냥 제 영상 보고 찾아온 자발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때도 저희가 준비한 의자가 꽉 찼다. 예, 그래서 이게 다 팬데믹 전에 제가 단발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진들입니다. 이것은 청년들이 이제 성경적 성 가치관에 의거하면 소수가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프리섹스의 문화에 동조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제가 연애 결혼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을 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이 청년들을 만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급한 대로 이제 판을 깔아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멘토링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모임들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올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한번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스크를 쓰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뛰어앉고 마스크를 쓰고, 이때 당시부터 이제 저희가 왜 오프라인 공간을 빌리기가 힘들었냐면, 이 뭐랄까, 50석
에서 50명이 앉을 수 있는데 이제 다 제한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인원수도 너무 급감하고, 그러니까 50명 모일 공간에 50명 대관의 돈을 냈으면 팬데믹 때는 100명, 120명 공간을 빌려야 50명을 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웠던 시기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신 교회가 감사하게 있어서 그 교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건 사자클럽 모임입니다. 사자클럽 모임. 그래서 뛰어앉고 절대 침이 튀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이 모임을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소독하고 청소하고 굉장히 체크하고, 또 그 증거 자료를 다 저희가 사인한 것들 받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너무 심했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소규모로 모이고, 또 이런 사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규모로 모이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교회에 폐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 모이다가 이렇게 소규모 모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조별 모임 보여드리고요. 조별 모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가 모든 걸 온라인으로 돌렸습니다. 모든 걸 팬데믹 가장 심해졌을 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가장 심했을 때는 저희가 사무실을 1년 계약을 했는데 한 두 번인가 모이고,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는데 못 모이니까, 그래서 그 계약이 끝나고 모든 걸 온라인으로 돌렸습니다. 모든 멘토링을 온라인으로 돌려서 그 과도기를 감사하게 잘 딛고, 요거는 이제 최신 순으로 저희 컨텐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기독교 서적인데 일부러 기독교 서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 도서를 이렇게 제가 선정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런 책들을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천 교수님 책, 이거를 통해서 또 이희청 교수님 책, 그리고 역행자라는 책,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책과 기독교적으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찝어서, 이 역행자라는 책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나 돈 벌어서 나 잘났다 이런 책이 아니고, 저 청년이 나름대로 철학 학부 졸업을 해서 유물론적으로 이 세상을 게임처럼 여기고, 근데 사람들이 저게 종합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오랫동안 1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 책을 선택하고 저 책의 내용에서 뽑아 먹을 것은 뽑아 먹되, 철학적으로 유물론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일부러 제가 프랜시스 셰퍼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그리고 존 프레임의 책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같이 보여주고 이렇게 디펜스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네이션, 지금 신경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유진 피터스는 이제 저희 차별금지법 반대 진영에서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현세적 신앙 이런 것들을 포인트 잡아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내가 밀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이 많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책, 그래서 성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의 모양, 성화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신경과학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니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차용해서 우리가 성화됨의 가능성을 높이자, 이런 것들을 제가 유출했던 거고, 연애학교, 역사, 지금 이 벤 샤피로 책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청년이고, 벤 샤피로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라고 강력하게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청년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하버드 로스쿨 졸업하고 천재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즈니스맨이기도 하고, 이 청년이 자기의 인생 역작이라고 하는 게 역사의 오른편이란 서구 문명의 3000년 토파보기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지금까지 4번인가 5번 4주 코스, 8주 코스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거 11월 달에 다시 했는데 한 1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맥을 알려주면 뉴스 보고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청년, 정의당에서 탈당한 청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고, 일의 신학 이런 것도 있고, 셰퍼 책, 제가 셰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픽션, 이것은 메타과학이라고 해서 과학계, 사회과학계에서 얼마나 반지성적인 사기가 자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 소개하다 끝날 것 같은데 제가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했다. 이거는 여러분 1년치입니다. 1년치. 이거는 예술가 멘토링이고, 이건 연예계로 멘토링,
이거는 이제 기독교 변증 시리즈, 이 팬데믹을 어떻게 해야 될까,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 책. 그리고 삼성, 여러분 스티브 잡스보다 이건희 회장이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대기업 하면 무조건 비판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읽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이었고, 이런 것들을 쭉쭉쭉 했다. 이걸 왜 보여드리죠? 제 자기소개 챕터에서 뭡니까? 사자그라운드 대표다. 사자그라운드 뭘 했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했다가 지금 온라인으로 돌려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멘토링은 사자그라운드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무료로, 아니 무료가 아니에요. 무료 멘토링도 있는데 똑같이 결제하시고 모든 멘토링을 볼 수 있다. 자, 네 번째, 책임사자 누구냐? 온라인 컨텐츠 창작가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페이지는 네이버 포스트라는 네이버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전부터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 글로 5만 1000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와 달라요. 그래서 차별화에 실패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름대로 유용하게 쓰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가장 많이 잘 아셨던 통로나 저를 알고 있는 정체성은 이제 유튜버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제 유튜브 메인 채널을 캡처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외부 강연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갔던 사진만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불러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큰 교회밖에 없는데 작은 교회도 여러분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스케줄이 맞으면 아내와 아니면 또 저 혼자 이렇게 가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소개였습니다. 요즘은 왜 그러냐면 너가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대고 제가 아무리 유튜버라 할지라도 너가 누구냐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호텔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좀 나눕시다. 꼭 읽어야 되는 뉴스를 좀 읽읍시다 하고, 저희들은 모든 걸 밴드라는 그 네이버에서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는 모바일 최적화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만든 밴드 어플을 통해서 We Are Jesusist라고, 지저스이스트는 이제 신학적인 서사는 아닙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만든 용어예요. 왜냐면 너 페미니스트? 나는 지저스이스트, 이런 의미에서 제가 대중적인 차원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We Are Jesusist라고 해서 밴드를 만들고 지금 한 6,000명 정도 계신데 그 숫자는 허세입니다. 예전에는 뭐 제가 올리면 몇천 명이 봐주셨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활동을 그렇게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위아지저시스트 밴드를 만들고 호텔에서 기도 모임을 한번 가져보니까 저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뭐였냐면 시민단체를 만들어라, 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부터 시작할까, 그래서 여러 자문도 받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의 선택이 뭐였냐면 이 밴드 커뮤니티를 임의단체로 등록 후 마치 시민단체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민단체 사회활동가가 되려고 하는 거죠. 사회활동을 할 것인지에서 갈림길에 놓였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러나 제가 결정한 건 뭐였냐면 위아지저스이스트 밴드는 무슨 뭐 임의단체, 오프라인의 어떤 시민조직, 이게 아니고 그냥 정보 제공 차원의 플랫폼으로 유지를 하고, 저는 사자그라운드 기업가 활동에 매진한다고 결정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즉 책임사자, 저라는 사람은 적어도 공식적인 사회활동가나 시민운동가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차근법 반대 영상 및 글을 제가 제작하고 업로드 하잖아요. 그것은 순전히 저 개인 차원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지는 제가 오늘 쭉 들으시면 여러분들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자그라운드 기업 활동과 책 읽는 사자 개인 신념에 의거한 목소리가 뚜렷하게 구분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구별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책 읽는 사자의 총체적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뭘까? 저는 그래서 예술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의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저는 예술가라는 정체성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보시면 단테나 또 아주 유명한 예술가나 이 중세 르네상스나 이때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 보면은 극작가가 국회의원이고 극작가가 변호사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아무런 어떤 깊이가 없이 활동하고, 이게 아니라 예술가가 굉장히 좀 뭐랄까 수준 높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책 읽는 사자 캐릭터와 정체성이 구분이 되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 브랜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책 읽는 사자 채널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MZ세대가 저에게 반응하는 게 있다고 하면 왜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설명하죠? 시민 활동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 어떤 캐릭터와 4년 동안의 실적 아닌 실적을 통해서 이 책 읽는 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강연은 되도록 안 듣고 말 안 듣는 청년들도 제 영상을 보고 만약에 사상적으로 아니면 복음적으로 전향을 했다고 하면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매개가 됐던 책 읽는 사자가 어떤 애냐 했을 때 전문적인 어떤 사회 조직을 구성하고 이런 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술가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MZ세대 특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세대론에 국한해서 설명하면 그것도 편향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세대론으로 국한할 수 없는 저 개인의 정체성과 은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세대 정서를 제가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30년 단위로 이렇게 쪼개진다고 하는데 그런 세대 정세를 아예 배제하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시는지 모르겠네. 괜찮으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아, 좋아요? 네, 여러분들 화면으로만 제가 보고 있어서 상상을 여러분들 잘 보신다 상상을 하고 믿음으로 또. 자, 그러면 이제 책 읽는 사자 캐릭터를 보여드렸으니 메타인지적 분석 및 MZ 대상 유효 방법론 추론이라고 엄청 썼는데 쉽습니다. 첫 번째, 비제도권 캐릭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뒤에까지 일단 같이 할게요. 비제도권적 활동을 지향한다. 저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저는 비제도권 캐릭터예요. 그리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또 좀 적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부러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비제도권적 활동을 저는 지향을 한다. 이게 뭐라고요? 책 읽는 사자의 캐릭터를 지금 메타인지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책 읽는 사자는 비제도권 캐릭터다. 저는 소위 말해서 목사님, 교수님, 변호사님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직군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 이게 중요해요. 하여 고정 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전문직 사회 활동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생계 유지 및 개인 차원의 사회 활동 논리가 이분들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 투쟁하시는 논리와 다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MZ세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리더분들과 함께 만날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고민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생계입니다. 생계.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편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내가 신념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직군이 뭐냐면 지금 저기 제가 써놓은 목사님, 교수님, 뭐 변호사님, 자기의 생업도 생업이지만 나름대로 자유롭게 하시면서도 생계 유지가 나름대로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제도권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밖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활동 논리가 전혀 다르다. 그러면 왜 갑자기 너 믿음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는데 만나주시는데 왜 생계 유지라는 아주 믿음 없는 소리래? 라고 논박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제가 세 번째 챕터에서 반박을 합니다. 자, 현재 책 읽는 사자의 이 정체성과 그에 따른 사회활동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방진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제가 주장하냐면 기술 혁신적 과도기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거시 미디어, 근데 지금 뉴 미디어. 그래서 팬데믹 3년 동안 뉴 미디어가 헤게모니를 잡아버렸죠. 쉽게 말하면 뭐죠? 주류 방송국이 유튜버 하대하다가 본인들도 유튜브 플랫폼에 들어와서 메인 계정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방송국 방송인이 아니라 이제 SNS 인플루언서. 이 게임이 권력이 이동하거나 권력이 종말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런 과도기적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있지만 지금 뭡니까? 준 프로 인포테이너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각계 전문가가 인포테이너 활동으로 충분히 제도권에서 명성과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과도기적 사회이기 때문에
제도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책 읽는 사자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제도권적 설명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지금 저 팀이 그 서울대학교 그 국악 하시는 분들이 결성을 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국악을 퓨전적으로 해석을 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앨범을 발표했는데 획기적인 전 세계적인 인터넷 밈을 일으킨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범 내려온다 이렇게 노래를 하시고, 저 뒤에 여기서 춤추는 분들도 현대무용팀인데, 이 현대무용팀 이름이 앰비규어스입니다. 앰비규어스 뜻은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이건 거 방송 안무 같으면서도 현대 무용 같으면서도 근데 뭔가 대중 안무가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예술가 같으면서도 규정할 수 없는 것 자체를 팀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게 지금 뉴미디어 과도기에 굉장히 좀 투영되는 그런 이름과 팀 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지금 이게 3년 전 영상인데 조회수가 1,700만입니다. 그래서 저 국악팀이나 가수팀이나 댄스팀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활동을, 국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과도기적 사회다.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거기에서 수혜를 입은 캐릭터 중에 하나가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앰비규어스, 여기 보시면 고정관념 얽매이지 않고 춤을 춘다, 이렇게 약간 좀 상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내용도 있긴 하지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로 보이는 거는 실제 기사나 실제 유튜브 썸네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장이 아닌, 예를 들어 저는 일부러 제도권이 아닌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정장을 안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청바지와, 오늘 이제 남방 같은 걸 입었는데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사무실에서 찍는 게 아니라 개인 서재에서, 소위 말해서 방구석에서 일부러 찍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마추어적인 친근감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마추어의 원어를 보면 프로페셔널은 이제 생계, 이것으로 돈을 버는 전문가 이런 거고, 아마추어는 내가 사랑하면서 순수 이제 취미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의 그 어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시청자들은 교회에서 듣는 공적인 교육이 아닌, 제 구독자를 말하는 겁니다. 본인 사적인 공간, 사적인 시간에 사적인 서사 흐름 안에서 유튜버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교회에서 어떤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교회 끝나고 지하철에 오고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이어폰 꽂고 1대1로 대화하는 느낌의 영역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 소비의 초개인화라고 얘기했는데, 그 서울대 소비분석센터에서 내놓는 책 있죠. 지금도 이제 교보문고에서 곧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마다 나오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걸 학술적으로나 이 대중적으로나 비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굉장히 비판하는 축에 속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이렇게 분석했던 것들의 유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2년에 코리아 트렌드 10대 트렌드를 선정했을 때 하나가 뭐냐면, 초개인화 시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초개인화가 되면 이제 가족끼리 TV,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핸드폰만 본다. 거기에서 더 유효한 어떤 대화 방법론은 뭐다? 방구석에서 후드티 입고 딱딱하지 않게 너와 내가 대화하든 그런 포지션에서 제가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자가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후자는 카페에서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관련 이슈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전자가 강의면 후자는 정서적 대화다, 이런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책임사자의 비제도성 지향 및 유지는 곧 탈권위적 성향을 지닌 젊은 세대에게 또 다른 진정성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봐요. 여러분, 그렇다고 공적인 강연이나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나머지 반쪽에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갖는 편견과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에 보다 유효한 방법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권 전문가가 그런 거죠. 제도권 전문가, 예를 들어 목사님을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것도 설교하시는 건데,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설교 영상도 올리시되 본인 서재에서 편안히 앉고 평일, 우리 성도들이 평일에 궁금해하는 주제를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그 10분 15분의 영상이 반응이 더 좋을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장의 니즈와 원치가 왜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느냐,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방에서 편안하게 이러저러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영상의 조회수와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차별금지법만 설교나 공적인 강의가 아니라 그 강연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집이나 서재에서 편하게 얘기하거나, 또 내가 그냥 차별금지법이 아닌 다른 주제로 얘기했을 때 유튜브 보편 알고리즘에서 뭐가 획기적으로 뜰지를 그걸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영상이 보편 알고리즘에 떠서 구독자들이 몰려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근법에 대한 해약성을 알 수 있는 새로운 타겟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MZ세대의 개인주의, 기독교적 차원에서 승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주장하는 바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MZ세대는 개인주의적이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가 개인주의라고 하면 소프트웨어가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이기적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복음적으로 세팅이 되다 보면 이 개인주의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그다음 발전적인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비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노 사회를 트렌드로 잡았다, 이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보세요. 사회가 이 과도기 시즌이 뭐냐면, 노조 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 MZ세대 노조에 가입한 MZ 청년들은 지금 뭔가 논법이 달라요. 뭐 금속노조, 뭐 여러 가지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띠두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노조 안에서도 세대 간 갈등과 세대 간 화합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 MZ의 개인주의가 지금 노조의 어떤 정치 투쟁의 응집력을 와해시키는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론이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탈사회적 개인주의적 성향의 강한 세대에게는 기존 권위주의적 전달 방식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권위자의 탈권위화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권위자의 탈권위화라는 자기부인적 실천이 젊은 세대에게 탈권위의 권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탈권위의 권위, 또 다른 권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새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본질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여기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본질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본질을 감싸는 현상적 외피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탈권위 하니까 6.8 혁명적인 반기독교 탈권위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듣는 청자에 따라서 복음 전파 논지의 색채를 달리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기적을 중시하니까 이제 구약 서사로 가고, 헬라인에게는 지혜를 중시하니까 이 바울이 공부했던 그 철학적인 서사로 논박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득에 보다 유리한 권위의 새 옷을 입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본질을 전하기 위해 현상적 옷을 바꿔 입을 수도 있다는 말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저의 분석이었고, 두 번째 제가 지향하는 건 뭐냐, 책임사자 메타인지 분석이에요. 느슨한 연대적 활동을 지향합니다. 느슨한 연대. 지금 우리는 사회 투쟁을 한다, 뭐 우리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내야 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조직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조직에 강한 응집력이 필요하고, 조직적 목소리와 조직적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머지 반쪽에 다른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개념은 느슨한 연대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는 느슨한 연대적 활동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강한 연대를 지향하면서 감내해야 하는 소모적 대가,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겁니다.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저는 거기 인간관계에서 쏟는 에너지 소모를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이라서 차라리 저는 외로운 늑대처럼 일부러 저기 혼자서 일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모적 대가를 저는 조직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여 사람 및 단체에 대해서 저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책 읽는 사자 채널의 수단적 도구화가 될 수 있는 이해관계적 도움 및 홍보 요청은 일괄적으로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채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막 서로 시급한 조직에서 이것도 알려주세요, 저것도 알려주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알려드려요. 저는 한 번도 광고비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제가 마음껏 이렇게 홍보를 해드려요. 근데 이 단체 입장에선 계속 홍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계속 홍보를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왜? 제 채널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저의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중히 거절을 하면 저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4년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거절하는 게 정중히 거절을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좋은 거겠다 싶어서 그렇게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 도움 차원의 홍보는 간헐적으로 해드립니다. 간헐적으로. 무엇보다 책 읽는 사자 고유의 색채를 고수하는 것이 제 활동 기준의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밴드를 운영할 때도 여기서 이거 해달라, 저기서 저거 해달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면 위아 지저스이스트 밴드가 스팸 느낌이 나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굉장히 그런 갈등과 과도기가 좀 있었습니다. 1, 2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나름대로 색채가 잡혔고 제 색채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다른 단체나 다른 것들 가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활동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구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만 제가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니고 제 구독자랑은 저도 구독자들과도 거리를 둡니다. 왜죠? 구독자를 시민 조직이 아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독자들을 소비자로 대합니다. 제 영상을 왜 볼까요?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청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식당 가시면 어떤 식당 다시 가고 싶으십니까? 친절하고 맛있고 이런 식당 가고 싶잖아요. 뭐예요? 철저히 마케팅 여러분들 조금 공부해 보시면 귀결이 어떻게 되냐, 하물며 공연예술계에서도 매진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철저히 소비자 중심 사고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념형 활동가들의 이 놓치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청자 입장에서 소비자 관점에서의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달리해서 이 사람들이 왜 내 영상을 봐야 되느냐, 종교적 어떤 충성도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이걸 하니까 너는 이걸 봐줘야 돼,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고 소비자로 대하고 적당한 거리감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호흡으로 저항해야 하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후자의 방식이 보다 깔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그런 지금 심리학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프리카 도와달라고 이렇게 후원할 때 아프리카 빼짝 마른 그 어린이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울면서 후원하고 이래도 1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계속 그런 아주 불우한 사진과 영상을 보여줘도 이제 마음이 냉랭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 차원에서, 왜냐하면 저는 이 법이 하나 통과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저게 둘러싸여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919년에 3.1운동 하고 나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성향이 어떻게 됐죠? 민족 자결주의 흐름 나오면서 야 이러다 진짜 독립 되겠다 했는데 실제 우리가 건국을 1948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30년 넘는 이 긴 호흡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는 복음주의적 현실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적 추상성은 내가 그 피상적 추상성과 희망에 내가 걸려 넘어지거든요. 이건 막을 수 있어, 저건 막을 수 있어, 이렇게 해줘서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내가 내 희망에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로 대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깔끔할 것이다, 긴 호흡으로 갔을 때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충성됨과 열정을 기반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논리적 설명과 설득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컨텐츠화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이에 반응하는 소비자들은 자발적 간헐적으로 사회 참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그렇습니다. 공유하기는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제가 공유해 주십시오 해도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공유를 안 해요. 그래서 하든 말든 그건 본인과 하나님 입장에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진정성 갖고 찍고 그런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하시라. 자발적 간헐적으로 알아서 하시라.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관여하지 않은 관여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느슨한 연대감이고 느슨한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느슨한 연대는 특유의 배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본인의 경영 철학과 운영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구독자를 굳이 설득하는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보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다른 데 가서 성향에 맞는 채널 가서 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제가 주의해야 될 대상은 저의 어떤 흐름과 저의 경영 철학과 저의 세계관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인 목소리에 동의하시는 분들과 여기에서 집중을 하는 것도 바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유의 느슨한 연대 또한 특유의 배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2세대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저나 생산자나 구독자나 모두 구독 플랫폼이 갖고 있는 특유의 배타성에 나름대로 적응을 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슨함과 끈끈함의 이중적 상태에 있는 게 유튜브 커뮤니티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린다. 무슨 말이냐, 책임사자 거 좀 보다가 나는 이거 관심 없는데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안 보여줘요. 그러면 떠날 사람 떠나고, 근데 생각나면 검색해서 들어오고, 이런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나 구독 취소는 잘 누르지 않는 확률이 높인다. 이게 뿌리 자체가 뽑히지 않는 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제 시간에 만약에 안 끝나면 2주차 때 연결해서 해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반지성적인 종교인들 중에 반지성적 순혈주의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인 1표 사회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5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강경하게 싸우는 게 내 성향에 맞아? 그럼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인드에 맞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1인 1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전문가고 아무리 인플루언서라도 너도 한 표고, 그리고 이분도 한 표예요. 1인 1표 사회예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정당에 내가 정당이나 정치인에 만약에 투표를 한다? 무조건 1인 1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사와 조직의 색채대로 다양하게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우파 좌파 떠나서 자기 신념과 만약에 이게 벗어난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위장 우파, 위장 좌파, 서로 내부적으로 싸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내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하게 1인 1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든 올바른 더욱더 복음적인 가치에 투표를 하게만 하면 되는 제가 나름대로 퍼즐론이다, 자기가 퍼즐 조각이기 때문에 자꾸 판을 짜고, 이게 아니라 각자 맡은 바 퍼즐로서 역할에 충실하자. 1인 1표 바꾸기만 하면 된다. 너 스펙트럼에 온 구독자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게 맡겨진 사명 안에서 나 할 바만 잘하자 주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거의 관심이 없어요. 각 활동가 고유의 은사와 그에 따른 서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느슨한 연대를 원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다른 충성심 서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기존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방식과 다시 제가 리마인드 드릴게요. 책 읽는 사자의 시장 반응이 있다고 하면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효한 방법론을 분석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반쪽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강한 연대가 있으면 느슨한 연대 개념이 있다. 막 회의하고 이런 것도 있으면 그냥 멀찍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멀찍이 자기 할 일 하는 이런 느슨한 연대 개념도 있다. 1인 1표 사회에서 각자 맡은 바 복음주의적인 목소리를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젊은 세대는 본인이 이해되고 납득만 되면 본인 신념을 위해서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젊은 세대는 엉덩이가 무거운 세대가 아니고 이해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를. 여기 보시죠. 내 행동이 창피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설득적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청년들은 믿음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댓글을 왜 써야 되고 이걸 왜 공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지식적 당위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이해적 정보를 제공해주고 본인 스스로 이게 설득이 된다? 그러면 누가 손가락질해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MZ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 투표를 했어요. 3,700명께서 투표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책임사자 컨텐츠가 뭐냐, 제가 보기를 쭉 놓고 마지막에 두루두루 하던 대로 하시라, 영상 제목 보고 알아서 선택한다, 이게 개인주의거든요. 근데 무려 여러분 73%의 구독자분들이 책임사자 그냥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알아서 네 거 볼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와 지금 이 설문조사가 하나의 중요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나름대로 코드가 맞는 분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약간 좀 냉소주의적이거나 회의주의적으로 보일 텐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느슨한 연대다. 느슨한 연대지만 커뮤니티에서 정체성 찾는다. 개인주의적으로 활동하고 싶지만 같이 모이기도 하고 싶어.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회가 해주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해주고, 저희 사교 클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런 느슨한 연대 개념이다. 그래서 개인 시간이 중요하다. 제가 엄청난 스타 강사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강연업은 본질이 강사예요. 강사. 저의 사자그라운드의 핵심은 책 읽는 사자예요. 책 읽는 사자. 그러면 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저희 사자그라운드의 생계 유지의 가장 큰 기획입니다. 왜요? 제 시간을 확보해서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사자그라운드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쓸데없는 만남을 굉장히 지양하는 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를 따르라, 일방적 리더십이 안 통한다. 그냥 무조건 이게 다 맞다 이건 아니지만 시대 풍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따르던지 알아서 해, 이거예요. 저는. 그리고 너는 날 따르지 마.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 따라가, 이거예요. 나는 소개만 해줄게, 이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비종교성, 실용주의적 비즈니스 모델의 지향을 통해 장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이 오스카 와일드가 했던 얘기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은행가들은 식사 자리에서 예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술가들은 식사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한다. 이 지금 예술가분들이 이걸 보시면 박수 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청년 리더들을 어떤 조직 하시고 아주 성과를 이루시는 청년분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하시는 고민, 실제적 고민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종교의 영에 붙들려 있거나 아직 이런 어떤 이 현세적인 어떤 영성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 운동을 하신 분이 가장 필요한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 얘기라면은 고상하지 않은 것 같고 천박한 것 같고 이 생각 자체가 반지성인데 그걸 몰라요. 왜 반지성이라고 주장하냐? 현실성이 없잖아요. 자기 어떤 추상적 지식 안에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는, 예를 들어 70년 전만 하면 이게 만약에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면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배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 사업화를 못하는 겁니다. 왜? 본인의 종교의 틀도 있을 뿐더러 마케팅의 어떤 지식이 없거나 기획적인 어떤 은사가 없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매우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어떤 단체나 뭐 후원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이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해요. 근데 제 채널에 후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건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런 개념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비교적 겸직 활동이 자유로운 전문 직군이 아닌, 제가 첫 번째 때 말씀드렸죠.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이 때문에 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 유지의 안정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걸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 그런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생계 활동하잖아요. 난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왜냐? 제가 장기적으로 생계 유지의 토대가 돼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유튜브에 영상 찍고 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토대 삼아서 저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옳은 걸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이 덕을 세우기 위해 천막 기술을 배워 스스로 생계 유지를 해나간 것과 비슷한 동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관련 예시를 들어볼까요? 저희들은 팀원이 있어요. 사자그라운드 팀이 한 5명인데 저까지 5명인데
기존 선교 방식은 뭐였냐? 너 주를 위해 희생해. 이렇게 하고 생업을 그만하고 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꾸로 내가 열심히 길게 활동할 수 있으려면 얘네들이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개인 컨설팅을 해줘서 지금 나름대로 다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리 잡고 저도 나름대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사자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이해가 되세요? 이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 논리가. 그래서 저희들은 약 2년 전입니다. 약 2년 전에 정기 후원을 다 끊어버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구독자들께서 뭐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데 그걸 눈치 보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막 권력처럼 당신에게 구독했는데 내가 후원도 했는데 난 전 그런 얘기 듣기가 싫거든요. 이게 예수가 같다는 거죠. 좋게 표현해서. 그래서 돈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니까 내가 알아서 상품화해서 기획화해서 내가 하나님 복 주시고 하시는 거 독서 멘토를 해보겠다. 이게 내가 사업적으로 아무리 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계주가 안 되게 하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배수의 진을 쳐서 정기 후원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대단하십니다. 제가 제 의를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현재까지 후원 계좌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그라운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른 채널 후원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막대로 지금 뭐가 보이네,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 교계 훌륭한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따른 성도 개인 차원의 말씀 증거 삼기 위한,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저는 또 특징이 뭐냐면 말씀 본문을 인용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방구석에서 혼자 영상 찍을 때 말씀 본문 얘기를 안 하고 교리적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 신학자분들 많이 계신데 뭐하러 제가 평신도가 어설프게 알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말씀 증거 삼기라고 해서 자기의 주장을 말씀 하나 뽁 빼놓고 얘기하고 그러면 또 집안 싸움 2000년 동안 진행됐던 집안 싸움이 또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제목을 소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비종교적 활동을 지향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 종교인들은 자기 신앙심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성적인 주장을 할 때 굉장히 첨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말할 이 역할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비전문가라고. 교회 안 교역자분들의 전문 사역과 겹치는 영역은 제가 되도록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유의미한 유튜브 채널들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적으로 좁게 얘기했던 걸 좀 보편적으로 주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책 읽는 사자 고유의 은사와 부르심을 통한 교회 밖 복음적 자기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복음적 자기개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지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어떤 걸 보더라도 이걸 복음적으로 차용할 건 차용하고 하나님의 숨은 그림 찾기라고 저는 명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반 계시적인 일반 은혜적인 부분은 차용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일반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를 고른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표현 복음자체도 여기 나오네요. 그렇다고 제가 아예 목사님을 비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삐질 때가 있어요. 이 목사님, 제가 너무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목사님이 왜 안 알아주시지? 목사님이 왜 안 알아주시지? 차별금지법 이거 진짜 하나님의 신적권이 창세기 1장 27절이 유치원 교재보다 못한 그런 그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시는 목사님이 이걸 못 알아차리시지? 막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삐지고 풀고를 무한 반복 중입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반동성의 포지션 스피커 특성상, 그러니까 저희 진영 있잖아요. 그리고 MZ세대는 인터넷으로 막 파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저의 기초적인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 읽는 사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스피커 특성상 언제든 좌경도된 미디어 프레이밍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오늘 오후라도 미디어에서 아주 악의적으로 뭘 터뜨려, 예를 들어서, 그럼 저는 완전히 사회적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스피커 개인의 인격, 경험 등보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나름대로 사람한테 알려지는 계기가 뭐죠? 간증이잖아요. 저는 일부러 그래서 간증을 안 하는 거예요. 실용적 정보 제공, 이게 뭐죠? 이게 소비자예요. 소비자.
소비자들이 실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뭐예요? 제가 사회적으로 프레이밍 당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구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비행기론이 아니고 활주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독서 멘토링 하시는 분한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사역자가 있으면은 자기가 비행기고 자기 비행기에 태워요. 그래서 자기 비행기가 날아가요. 이걸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 비행기에 탈 생각하지 마. 너가 비행기고 너도 독수리야, 이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사자는 이용해. 내 인격? 너가 나 메신저 뭐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내가 사회에서 검증된 책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보여주잖아. 너 상식에 의거해서 네가 가늠하고 판단을 해. 너의 자유의지를 난 건드리지 않아. 그리고 뭐요? 너가 비행기라는 거예요. 너가 날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읽는 사자를 향한 목적론적인 맹신이 아닙니다. 자기 신앙생활에 유용한 수단적 도구화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나를 수단적 도구로 이용하렴, 버리고 싶을 때 버리렴, 유익한 것만 취하렴,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여 구독자들은 이런 기획 노선을 보다 신뢰하게 된다. 이게 생산자와 소비자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활주로, 멋있죠? 활주로 사진 하나 했고요. 자, 이제 세대 방법론, 그 맥시멈 제가 몇 시까지 하고 내려올까요? 네. 그 세 번째, 이제 이게 본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자본주의 키즈들의 실용성 논리에 집중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엔 돈 소비 편견 없는 자본주의 키즈 주목하라. 이게 2022년 그 키워드 중에도 또 하나였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본주의 키즈는 자본주의가 체화된 세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면 뭐 보편적 복지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결과적 평등, 이제 좌쪽에서 내세우는 그런 논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본능적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진영 역시 자본주의 키즈들의 실용성 논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동성애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근데 MZ세대는 뭐냐면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건 이미 알아요. 근데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건 나는 아멘이에요. 근데 내가 주변의 대학교 친구들이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려고 논리를 펼칠 때 하나님이 죄라고 했어. 이거는 기본 전제인데,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법리적인 차원, 의학적인 차원, 어떤 뭐 과학적인 차원, 이런 교회 밖 논리의 논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 제가 밑에도 썼거든요. 뭐 자본주의 키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먹고 사니즘 해결 못하면 좌파고 우파고 없습니다. 자기 실용성이 우선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차용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요? 자본주의 논리에 체득된 2030 세대에게는 차별금지법의 반공정, 반능력주의의 실체를 알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공정에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능력주의에 예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능력주의적이고 반공정적 포인트로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알리면 어떨까라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교의 청년부 및 신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죄라 여기신 동성애의 신학적 비판도 중요합니다. 실제 MZ세대가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생계적 차원의 역차별과 불공정으로 먼저 설명하고 다가가는 것이 거짓에 눈을 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판단,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나는데, 이 MZ 자본주의 키즈라는 애는 직접 본인의 생계와 본인의 미래에 불공평하다 느낄 때 일어난다는 거죠. 즉 청년들이 가장 예민하고 예리하게 반대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결과적 평등 전술의 실체를 알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고용시장, 학벌 역차별, 능력주의를 반하는 거죠. 서울대, 연대, 고대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갔는데 너의 이 학교 네임밸류 자체가 차별이야. 이렇게 이 포인트에서 내가 그러면 채용과 승진에 역차별 당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사 발췌한 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공신닷컴 강성태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10대 애들에게 입시에서 아주 신적인 너무 엄청 유명하고 이건 모르겠지만 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계속 입시 공부 시켜봤는데 애들이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무시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했으니까 이 10대 애들이 이 강성태 이 전문가에게 뭐라고 물어봤는지 보세요.
성태형, 학력 보고 채용하면 불법이라는데 그럼 굳이 좋은 학교 가려고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자퇴할 생각이었는데 엄마한테 이야기했다가 김치 싸대기 맞을까 봐 못하겠어. 형이 대답 좀 해줘. 이게 지금 실제 기사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해당 직군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석박사 학력조차 바뀔 수 없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요? 그럼 뭘로 뽑는다는 건지. 뭐죠, 여러분? 이게 지금 MZ세대는 동성애 이 코드가 아니고 아니 뭐야? 그러면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공신닷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글이다.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는 멘토링 채널이다 보니 하루에도 수백에서 수천 건에 이르는 다양한 질문과 댓글들이 이어진다. 구독자 상당수는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이른바 청년 세대다. 강성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글이 가끔 올라올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비슷한 질문이 계속 올라왔다. 현재 이슈가 이거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을 만큼 질문 수가 날로 급격히 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알몬인 나는 이렇게 학생들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 처음 차별금지법을 접했다. 이거거든요.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는 동성애 포인트가 아니고 이 포인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걸 청년들이 바라본 차별금지법 공정한 기회 박탈이다 이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주제 자체를 동성애도 있지만 다른 포인트로 잡았다. 그래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고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만다. 자본주의 퀴즈는 이것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반응한다. 자, 두 번째는 이미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성 인권 역차별과 안전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유물론적으로 빠지거나 복음주의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성주의 운동의 농도만 다르다 뿐이지 편향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페미, 반여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분들은 여성 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여성 탈의실과 여성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외 사례를 번역하거나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잡고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다면 유효한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런 사건만 보여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근데 바로 이 법안을 이 정당이 통과하려고 해라고 하는 뉴스까지 같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인지 부조화가 처음에 생기다가 나중에 깨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대한 유기적 인과관계까지 함께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정당을 계속 지지하시는 이 인지 부조화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함께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정신적 과도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과 경험과 경력과 학술적 체계를 부인하고 예수를 위하여 올바른 복음적 투표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설명 방식의 혁신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 방법론은 하단에 제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금지법, 여성아동인권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 포인트로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고 계신 것들을 제가 포인트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죠. 성전환 후 기록 싹쓸이한 여자 수영 선수. 탈의실에서 남성의 성기를 노출했는데 이것들을 비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아주 살갑게 와닿을 수 있는 여성분들이 살갑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것만 보여주면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저 정당이 저 정치인이 지지하는 거야 라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각 분야 프로페셔널 평신도 아리마대 요셉을 컨택하고 교육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대 애들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20대 이 대학생들 교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미 각계각층의 아리마대 요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을 컨택하고 제대로 된 어떤 학술적인 교육 자료를 보여주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본인이 설득당하면 본인이 해요. 그래서 지금 각계각층에 있는 이미 숨어있는 아리마대 요셉들을 일깨우고 컨택하고 교육하고 지원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의 시대죠.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평신도 전문가들의 직간접적인 목소리가 어떤 의미에서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너무 슬픈 얘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슬픈 얘기인데 현실적 부분이기도 해요. 저 구독자들도 많이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청년들이 비전문적으로 여겨요.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이 얘기를 하거나 똑같은 얘기를 의사 가운 입고 하면 거기서 아멘 합니다. 목사님 말은 안 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과학자 가운 입고 논문으로 얘기하면 아멘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의 시대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눈 떴으나 조용히 숨지기고 있는 각계각처의 아리마대 요셉을 컨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각 전문 분야에서 차별금지법 폐해 논리를 개발해, 그러니까 법조계, 뭐 문화예술계,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뼈로 와닿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맞춤형 설명 및 설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보시는 분들 괜찮게 예쁘게 봐주세요. 자, 거의 끝났습니다. 더 나아가 교계 휴민트,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극장점이 뭔지 아세요? 휴민트 덩어리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찾을 수 있는 엄청난 그 인맥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루트를 이용해서 그런 컨택, 1:1 맞춤 교육이 중요하다. 비록 생계 및 활동에 큰 지장이 생겨 대외적인 메시지는 낼 수 없어요. 특히 예술계 영역에 있으신 분들은 이 목소리 한번 내면 이제 생계가 거의 끊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말할 수 없어도 니고데모처럼 몰래 와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사는 하는 것처럼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 예술계 종사자 본인부터라도 진실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아리마대 요셉을 찾아야 된다. 동시에 투트랙 전략으로 복음주의 아마추어 인플루언서를 양성하는 것도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이죠. 제가 뭐라고 했죠? 전 비제도권 캐릭터예요.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근데 이런 아마추어도 이런 새끼발톱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MZ세대 및 알파세대는 본인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의 말을 전문가로 따라가요. 교수님이 A를 말하고 자기가 구독하는 사람이 B를 말하면 B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비종교적 논리와 정보 제공과 자발적 공유하기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교회 단박 청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뉴스 기사는 그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지금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하고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있다. 크리에이터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슈퍼 개인 시장이 온다, 이런 겁니다. 슈퍼 개인 시장. 자, 결론입니다. 표현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바의 첫 번째 결론은 표현을 보호하라입니다. 표현을 보호하라. 무슨 말이냐? 법리적, 교리적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공식 소통 창구가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다음 세대에서 믿음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유튜버 하고 싶고 자기도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 MZ세대 예비 스피커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처벌 여부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거 편집해야 되나?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모니터링 해줄 수는 없겠으나 바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법리적인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복음주의 어른들이 있다는 심리 기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바른 신학 교리적 상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뉴미디어의 이 최대 단점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아마추어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이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위 유튜브에서 보는 유명한 어른들에 대한 이메일 주소를 모를 뿐더러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까지 심리적 진입장벽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근데 훌륭한 어떤 변호사님, 훌륭한 뭐 교수님,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신학자 교수님, 저분들에게 컨택을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몰라요. 일단 이 청년들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연락처를 모르고, 안다고 해도 뭐랄까, 내가 이렇게 해도 저분 너무 바쁘니까 이 쭈삣쭈삣하는 심리적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와해시키다 보면은 청년 스피커가 한두 명, 3명,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논객, 복음적 논객 5명만 나와도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영상 편집에 과감히 돈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지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기능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왜 애플 아이폰을 열광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갖고 있는 인문학적인 디자인관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지 사회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썸네일도 일부러 만드시고, 저는 이게 굉장히 앞서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감히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보편적으로 지금 영상을 송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차용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가 뭐죠?
교회가 믿음 있는 친구 포토샵 한번 해봐, 믿음으로 해봐 이래요. 그러면 정말 아멘하고 6개월 동안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기술가를 한 명 고용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계의 뭐죠? 기독교계의 그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사회 복지 차원에서도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고용하고 직장을 창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감하게 디자인에 투자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썸네일이나 뭐 카드 뉴스나 이런 것들도 예뻐야 돼요. 내가 이걸 MZ 세대는 내가 이걸 공유할 때 디자인적으로 너무 투박하고 정말 뭔가 극우 같고 내가 이걸 막 공유할 때 뭔가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하고 이런 것보다 세련되고 깔끔하고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도 예쁘고 세련되어야 관련 컨텐츠를 공유한다. 선교 차원의 봉사자에게 포토샵을 가르치지 말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전문 웹 디자이너에게 시장가 비슷한 연봉으로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있다면이에요. 있다면. 안 되시는 분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면 하다가 지치시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 인재 육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썸네일, 인스타그램용 카드 뉴스 이미지, 쇼츠 영상 등 보다 감각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컨텐츠를 만들려면 실제 현 시장 트렌드 세터 당사자가 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젊은 애들이 좋아하지 하고 40, 50대 분들이 이걸 제작하고,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감각 있으시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일반 애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A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팀원들이 B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가 하고 B를 하면 또 시장 반응이 또 바로 오니까, 그래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도 좋은 어떤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 고용이 불안정한 해당 종사자들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해 준다면 그것 자체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뉴 미디어 전파 방식을 자각하고 인정하라. 뭐 너무 이렇게 거창한데,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교계 이슈에 전혀 관심 없는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교회 청년들은 기독교 언론 사이트를 전혀 안 봅니다. 그리고 관련 어플을 안 봐요. 그리고 관련 어떤 채널을 구독 안 합니다. 이 대부분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유튜브 눌렀을 때 추천 영상으로 떠는 그 자기 개인화된 알고리즘에서는 거의 안 떠요. 그러니까 이런 얘네들을 소비자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에게 그나마 뜰 수 있는 어떤 상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접점 포인트가 넓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트렌드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의 채용 역차별, 여성 역차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슈 또한 이 뉴 미디어 논법 전달 방식으로 전파해야 전파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아무리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저도 알고리즘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숫자로 표현되는 그 숫자 한 명 한 명이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도 설득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 타깃이 넌 크리스천이 아닌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청년층을 타깃한다면 보다 트렌디한 전당 방법을 진지하게 고찰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도서는 뭐 권력의 종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유튜버, 한 번만 써도 완판, 유튜버 마케팅의 괴력. 그러니까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마케터가 있습니다. 컨설팅 하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케팅 정신을 배워야 된다. 마케팅 정신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연극의 3요소 중에 하나가 관객 아닙니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장하는 말을 듣는 사람, 청중이 있어야 우리 얘기도 당위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청중들 어떻게 하면 원래 들었던 청중이 아니라 이 전혀 나에게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뜨게 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의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현재 유튜버가 실제 드라마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버가 단편 영화처럼 만들었는데 부산 영화제에 초청이 됩니다. 이게 뭐죠? 지금 뉴 미디어 과도기 때 헤게모니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유튜버인데 이 전문 수백억, 수십억이 투자되는 드라마에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배우입니까? 유튜버입니까? 아니면 기획자입니까? 마케터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종합된 융합적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저는 기획자면서 예술가면서 독서가면서 작가면서 마케터면서 또 뭐요? 강사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잡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심이 지금은 이게 딱 규정할 수 없는 시대다. 어디에서 티핑 포인트가 터질지 모른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유튜버 에세이 종합 베스트셀러 3이다. 지금 오프라인 시장, 제도권 시장을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뉴미디어 아마추어 인플루언서들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실제로 점점 더 이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PD나 기존 언론사 기자들이 4년, 5년 전만 해도 유튜버 하대했잖아요. 사이버 레카 하대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프레이밍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유튜브 시장 들어와서 계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게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을 때 우리들의 설득 논법도 바뀔 수가 있다. 이런 하나의 나머지 반쪽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차별금지법 제정 위기 속 예술문화 쓰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괜찮으셨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으로 제가 안 보여서 제가 카메라 보고 얘기를 했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고 제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도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들 하나의 가능성을 이렇게 보시고 리더분들, 사역자분들이나 자기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는 분들은 요즘에 이런 식으로 MZ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만 하나 열려도 차별금지법 반대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유의미한 가능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3, 4년 동안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 가치가 지켜질 수 있게 나름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극히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외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사회이고 더욱더 녹록지 않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할 바위가 되게 하셔서 되어주셔서 주여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귀한 종 칭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들 귀가 즐겁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다 유효한 사회적 기독교적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받으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